이 얘기를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까 클라우스 슈밥을 포함해서 뭐 정의를 내리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되는 거는 뭐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한 거, 그래서 연결성이 강화된 거, 인터넷이 보급된 거, 이런 것들을 보통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되 이런 디지털이나 뭐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들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어가는 기술혁명까지 끝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이 바뀌는 거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 속도,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다. 아직 이제 산업화된 어떤 가시화된 결과물이 크진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요즘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 뭐 산업으로 따지면 뭐 드론도 좋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개별 산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떠냐라는 거가 저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잠재 성장률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뭐 다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고 마이너스입니다. 금년서부터 향후 한 5년 동안은 노동의 생산 가능인가 올해부터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노동 투입량을 늘려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참 어렵죠. 단기간에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자본 그 성장 기여도도 결국에는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성장이 되는데 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안 되면은 즉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이런 믿음이 안 생기면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여건이 적절치 않은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거 역시 우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거의 성장 기여도인데 이 부분하고는 이제 소위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뭐 기여도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낙관적인 상황이 좀 없다라는 게 오늘의 지금 그 진단인 것 같고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장기 저성장 지금 금년까지 하면 이제 2013년인가 14년 한 해 빼고는 2%대 성장, 올해도 2%대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6년째 지금 5년 가까이 지금 2%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때 한번 팍 꺼졌다가 다시 올라온 적은 몇 번 있죠. 97년도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팍 꺼졌다가 그러나 회복은 상당히 빨리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가 이렇게 뭐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더 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에 빠지면 우리가 빠지기 어렵듯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주력 산업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조업이 사실 그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 일본 정도가 그나마 제조업이 상당한 그 GDP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장점이죠. 유일한 제조업이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5년 단위로 잘라놨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부가가치 증가율이 확연하게 줄고 있죠. 그리고 뭐 순자본 스탁도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그 산업이 계속 주력 산업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시대가 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주력 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 난망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왜 제조업이 위기냐? 그럼 뭐 간단하게 여기 써놨으니까 보시면 아실 테고
대안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서비스업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일자리 서비스업이 훨씬 많이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서비스 산업이 등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빙을 한다든가 등등의 상당히 생산성이 낮은 노동 집약적인 이런 식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업 자체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분야. 예를 들면 뭐 의료 서비스니 뭐 금융 서비스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당히 고부가가치 가능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 산업은 또 다른 표현이 규제 산업이라고도 하거든요. 규제가 상당히 많은 산업입니다. 제조업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여건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의 우리 상황이고 지금 쭉 말씀하신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의 그 준비도 이건 뭐 그 WF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25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중요한 항목을 보면요. 이거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평가 기준인데 여기 지금 한 5개 정도 써놨잖아요. 근데 제일 우리가 취약한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점수를 했을 때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가 지금 83점 나왔거든요. 그리고 법적 보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걸로. 이건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보 관련된 거 분명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걸 뭐 우리가 사생활 노출되는 거 싫잖아요. 개인정보 뭐 등등. 근데 이제 이것도 구별을 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데이터 생산량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분야를 포함해서 주요 분야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 건 많은데 그거를 활용하는 활용 도면에서는 우리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우리 진단이고 저희 연구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한 400개 기업 정도 대상으로 그 서베이를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것 같냐 스스로 진단하기에 그랬더니 뭐 글로벌 기업이 100이고 선진국 정부가 10이라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부가 한 7.1, 기업은 6.3. 정부보다 기업이 오히려 더 준비도가 좀 나쁜 걸로.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그리고 그 중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이 언급을 한 거는 과도한 규제 및 법적 인프라. 요게 이제 22.3% 정도 나왔거든요.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도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끼기에 우리가 상당히 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도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온다는 얘기가 뭐 스마트 팩토리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고 알파고 나면 또 와 했다가 뭐 이러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잘 하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물론 이견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걸 보면 어떤 개별 기술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규제 개혁, 규제 혁파라고 그동안도 많이 얘기를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근데 역시 규제라고 하는 게 가장 이거는 서베이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그 다음이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장 관계를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생태계, 마지막이 개별 기술 이런 식의 정책 우선순위가 두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역으로 지금 우선순위가 두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그냥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준비 못하고 있는 상태 대충 한 70% 정도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서베이한 결과인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도 있고 뭐 준비 못하고 있다 합치면 70% 정도. 왜 못하고 있냐? 뭐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부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근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뭐 R&D 관련된 뭐 투자에 대한 뭐 세액 공제라든가 등등 어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좀 바라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꼭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업들은 이렇게 리스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현 주소에서 보면은 기업 생태계 역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건 이제 이거 뭐 진출 퇴출률 계산을 간단하게 계산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중소기업 벤처부가 생겨서 잘 돌아가야 되겠지만은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어떤 M&A 관련된 거 이게 인프라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황이 이렇고 우리가 이제 이 새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남들 어떻게 한다를 일단 참조는 해야 되겠죠. 똑같이 베끼지는 않더라도 성공한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걸 쭉 몇 국가, 예를 들면 미국, 뭐 꼭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잘하고 있으니까 미국, 독일은 참조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길게 써놓지 않았지만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뭐 일본 포함해서 중국 다 들어가 있는데 요 그림이 이제 그 결과를 하나로 요약해 주는 건데 여기가 주는 시사점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밑에 싱가포르까지요. 나름 그래도 잘 나간다는 국가들이거든요. 이 국가들의 혁신 정책, 상당 부분은 우리가 산업 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의 내용을 쭉 분석을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그 내용이 저기 옆에 뭐 글자가 작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얼핏 보면 막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뭐가 공통분모인지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수요 지향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 이런 얘기, 뭐 4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안 쓸지 몰라도 뭔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니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활성화하는데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정부의 역할이죠. 공공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세제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R&D 같은 경우에 지원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방향을 정하고 뭔가 실패한 부분을 정부가 하되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러 정부가 개입했다가 오히려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민간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을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민간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마지막이 정책의 지속적 그리고 일관된 추진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 거지만은 5년 단임제로 하다 보니 5년 단위로 키워드가 바뀌어 왔잖아요, 실제로. 뭐 녹색, 창조, 이번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들이 왜 중요하다면은 상징성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정부의 예산과 조직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잘 해오던 거. 근데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서부터 쭉 그 주력 내놓은 그 산업 정책들 중에 이제 주력 산업 몇 개 키우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뭔가 이제 포장을 달리하면서 내용도 달라지고 막 이러면서 결과물이 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좀 시간이 제가 지금 15분 정도 됐는데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 얘기가 지금 기술 중심적인 관점에서 아까 저희 그 보고서 요약한 거의 결과 중에 하나인데 수요 지향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독일이 이제 하이테크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큰 틀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2014년인가 15년에 나온 거를 보면은 저기 써놓은 겁니다.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중요한 과학기술을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다, AI다, 뭐 드론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기술이죠. 근데 그런 거를 쭉 리스트업을 해서 그래도 이제 유명해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를 리스트업을 해서 몇 개를 묶어가지고서는 해놓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사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거를 먼저 찾아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한 10가지 정도 분야를 정하고 세부 기술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얼핏 들으면 결과만 놓고 보면은 표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선정되고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구 구조 변화 이거는 뭐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명이 안 되는데 2.1명이 돼야지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된대요. 5천만 명이. 그러니까 이 추세를 가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지. 반토막 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주력 산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또 환경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는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뒷부분이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민간 주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공공의 역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실패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속성 얘기 나오고 노동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이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지금 뭐 청와대 뭐 일자리 무슨 전광판 이거 설치해놓고 매일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양질의 일자리 중요하죠. 중요한데 많은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양적인 거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매몰이 돼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되는 모습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걸로 인해서 대체되는 일자리 없어진 일자리가 그렇게 많을 거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응을 하려면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우리의 평가도 지금 거의 최하위로 나온 부분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정책 그 입안자의 관점에 뭐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가시화가 되면은 초기에는 공급 사이드가 상당한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서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기술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모든 범위에 걸쳐서 파괴적인 기술 이 진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게 소비, 복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혁신에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안 되면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게 1차적인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 그리고 복지 가버넌스 문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뭐 저 김 교수님께서 뭐 의과대학 가능한 거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은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많이 낼 의사가 있다면은 그게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찾아주냐라고 하는 게 결국 데이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체제를 정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노동시장에 관한 한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유연성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맞고요.
어떤 노동시장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좌합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을 해주는 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그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유연성 중요한 거 알면서도 안정성을 자꾸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근데 이제 지향하는 바는 뭐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다 하여튼 잘 살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떨 건지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산업부에서 주최한 자리이기 때문에 산업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지금 하는 자리라서 제가 포괄적인 얘기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뭐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질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이런 데서 좋은 논의를 거쳐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고 뒤에 제가 해놓은 거는 이번 그 공약집에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거 이런 거 하겠다라고 제시한 것들을 묶어놓은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